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제법 쌀쌀한 가을 아침입니다. 뉴스바의 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때 국정원과 유사한 SNS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차관급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MB정부 때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정희 찬양론자인 그가 보훈처의 안보 교육을 빙자해 대선 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를 추적해온 민주당 강기정 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이 공개된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던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과 이 문제 짚어봅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도움이 정말 없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 오늘의 키워드는 마마님께 설설 기는 분야의 달인, 검찰입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본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굵직한 뉴스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네, 북한과의 사이버전에 대비해 창설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이 국정원이 했던 것과 유사한 SNS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기초연금 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에 부정적이던 주무장관을 배제한 채 해당 부처의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최종 보고서는 장관의 문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그룹이 작성한 노조 파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자를 징계하고 비위 사실을 사찰하는 한편 이를 임원과 관리자의 실적에 반영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정감사 중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경찰청 감사가 특히 주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는 종편 재승인 문제와 언론장악 실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대선 때 이뤄진 국정원의 게시물 추천 반대 행위를 검찰이 중요한 여론조작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요원들의 추천 반대 클릭을 게시판 먹칠이라고 설명했고 증인으로 나선 게시판 운영자 역시 테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증언했습니다. MB 사돈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성래 회장의 이른바 금고지기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측근인 고모 상무가 소환된 데 이어서 오늘은 최모 상무가 소환됩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바가 MB표 부실 사업으로 보도했던 제주국제학교에서 공기업 임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학비 지원이 1인당 수천만 원씩 이뤄졌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제주국제학교 운영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변정일 씨 손자의 경우 변 씨 재임 동안
모두 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처럼 국토부 산하 12개 공기업이 직원 학자금으로 쓴 돈은 최근 5년 동안 800억 원에 달합니다. 가을 야구에서 보기 드문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2패 후 내리 2승을 거둔 두산은 넥센과의 마지막 5차전에서 연장 13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8대5로 승리했습니다. 두산은 LG와 1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소개해 주실 기사는 뭐죠? 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면서 국방부 장관 직할로 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사령부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이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군인과 군무원들이 지난해 대선 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대선과 총선 당시에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책을 선전 전파하거나 문재인 민주당 후보 등 야권 인사와 정책들을 깎아내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가보훈처에 이어서 군까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확보하고 공개한 내용인데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인 J씨. 이분은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언제 했나요? 문재인 후보가? 예. 자, 이런 그 내용의 글을 이제 사이버 군무원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리트윗을 했습니다. 동조한다는 뜻의 리트윗 아니겠습니까? 또 이 군무원은 대선 직전인 12월 8일에는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라는 내용도 재전송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회에 나와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폭침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거든요. 자, 뭐 폭침이란 말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논란을 지금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문재인 후보를 몰아가려 했던 그런 의도가 역력한 그런 글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은 총선 2달 전인 2월부터 대선이 있던 12월까지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 당시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모두 79건 올렸는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과 새누리당 관련 33건, 종북 관련 139건, 천안함 연평도 사건 관련 47건, 제주 해군기지 관련 25건, 북방 한계선 관련 3건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것이죠. 자, 군무원은 이렇고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군인인 K씨 같은 경우 한겨레가 보도한 군 종북야당 찍지 마라 장병들의 강요라는 이런 그 글, 한겨레 내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외부 사람이 쓴 글을 이제 한겨레가 실은 건데, 이 글에 대해서 총선을 앞둔 4월 10일 빨갱이 언론사는 군인 아저씨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후보 관련 2건, 박근혜 후보 관련 2건에서 96건의 선거 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재전송했는데요. 자, 같은 부대 소속의 또 다른 J씨, 군무원인데 이분도 네이버 블로그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 3건을 비롯해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2건, 종북 관련 15건의 글을 실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인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2010년에 창설됐고 총원 400여 명 가운데
200명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에 비해서 3배나 됩니다. 네. 하라는 대북 심리전을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는 것인지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군도 역시 박근혜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방증이 드러났습니다. 자, 국가보훈처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한겨레 6면에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4월 주최한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특강을 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억하기로는 작년 10월에 가서야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보다 앞서서 6개월 전에 반년 전에 보훈처 행사에서 이미 그런 내용이 보수 인사들에게 각인시키는 교육 내용으로 이렇게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박승춘 처장은 아니고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입니다. 이 사람 대표적 보수 인사지요. 이 사람이 보수단체 인사 189명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습니다. 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악용 계획을 이미 4월부터 수립한 정도가 아니라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국가보훈처는요, 민간 보수단체가 아닙니다. 민간 보수단체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고 정부 부처인데 여기서 돈 들여서 이렇게 야당을 폄훼하고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작년 대선 국면에서 자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짚어주신 대로 정문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시점보다 반년이나 앞섰다는 점이 좀 놀랍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선을 앞두고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은 거 아니냐. 이 여권이 말이죠. 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자, 국민일보를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일보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사초를 파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비밀 외교문서 수만 건이 무더기로 파기됐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해명을 했는데 이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일부 대사관이 잘못 보고했다 이런 식의 그 해명을 내놨습니다. 올해 1월 2만여 건이 파기된 것은 모 대사관에서 20여 년간 파기 건수를 한꺼번에 보고한 것이다. 착오에 따른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떨렁 이야기하지 말고 파기된 문건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제시하라.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이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윤병세 장관, 외교부 장관의 그 해명이 맞더라도 국익과 관련된 비밀 외교 문서가 특정 대사관에서 한 달에 10,000건에서 20,000건씩 무더기로 파기됐다는 보고가 올라갔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윤병세 장관의 말을 100% 믿더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는 6개월에 한 번씩 국가정보원 비밀문서 관리 시스템에 비밀문서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외교부가 한꺼번에 20년 동안 이 파기된 걸 몰아서 올렸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하는군요. 자, 중요한 것은 작년 8월 엄청난 논란이 일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당시 이 일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문서도 파기했느냐 이렇게 윤병세 장관에게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해당 대사관에서 파기해야 할 시점에 파기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보안 담당관 입회하에 파기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파기했다인데 파기하는 과정은 적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정감사에 앞서서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예고문 시기를 앞당겨서 문서를 파기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윤병세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보안 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직권 파기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의 말 다르고 외교부 보고 내용 다르고 이랬다는 것이죠. 석연치 않습니다. 이 외교부의 사초 파기 의혹, MB정부 말기에 외교문서 무더기 파기 의혹, 요거 더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일보의 보도에서 요즘 좀 날이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집국장이 바뀐 것이 최근에 네. 국민일보에 좀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공개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일보 리더십과 관련해서 지금 좀 모종의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3면 보도를 보겠습니다. 국회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당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던 기초연금 보고서 원본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복지부는 지금 기초연금 정책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정책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가 이걸 받아놓고도 무시했다. 이런 사실을 야당은 최대한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의 우려를 표시한 복지부 원본 보고서 이걸 반드시 공개를 해야 사실은 이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강행한 당사자가 청와대임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복지부에게 원본 자료 내놔라. 청와대에 보고했던 원본 자료 내놔라 했더니 지금 장관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까? 네. 차관이 대신 나왔는데 차관 말은 청와대에 보고하면 대통령이랍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갈 수 있어서 보고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박근혜 정부가 아주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리, 아주 각별한 그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자,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기가 막힌 거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도 공개되는 마당에 뭐가 두려워서 정책 결정 과정 공개가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 부처 내에서 관습법처럼 이렇게 운영되어 왔다라는 군색한 논리를 폈는데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조차 말이 안 된다.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거들었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을 다면적으로 사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이런 방패를 앞세워서 감출 것은 감추고요. 대통령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는 거는 절차와 양식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는 현 정부 아닙니까? 예, 참 법 위에 새누리당의 정략, 당리당략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직원 교수들 돈 걷어서 새누리당에 전달했어요? 그렇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울산과학기술대가 뭐하는 학교인가 살펴봤는데요. 국내 최초의 국립대학 법인이더만요. 말하자면은 국립대학 법인이니까 아마 여기 소속된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33조가 추상같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울산과학기술대는 무슨 일을 했느냐. 교직원과 교수를 동원해서 정치 후원금을 모금한 다음 울산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4명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은 2010년 1월 18일 총장실 직원이 울산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비서실장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지난 연말 울산 출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정치 후원금을 거뒀다. 1인당 10만 원씩. 거둔 후원금을 교수님과 직원으로 구분해서 4분
울산 국회의원님들에게 고루 배분해서 송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직원 교수에게 10만 원씩 걷어서 새누리당 의원 4명에게 송금을 했는데 뭐 명백한 불법 정치 후원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수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수사에 대한 그 주문을 노웅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한 발 뺐다고 하는데 말이죠. 울산과학대의 그 해명은 이렇습니다. 미래부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국정감사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뭐 뒤에 기사가 또 있습니다만은 잠시 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통해서 채널A에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자기 돈으로 자기 종편사에다가 우회 투자를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동아일보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약속한 자본금을 채우려고 신문사의 종편 지분율 상한 규정을 피하려고 우회 투자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은 이건 뭐 승인 자체가 무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합편성 채널은 동아일보와 그 법인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송사를 만들려면은 어느 방송사든 한 개인의 지분이 30%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를 넘지 않으려면은 30%까지만 이제 자기들이 출자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이 출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찬경 씨한테 당신 좀 이름만 좀 빌려줘. 돈은 우리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 투자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찬경 씨 이름만 빌렸다. 그러면은 동아일보의 실제 지분은 30%를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거 앞으로 제어가 심사가 있는데 제어가에서 마땅히 탈락시켜야 할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한겨레의 보도 내용입니다. 채널A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참 밉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요하게 문제를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든 사람이 바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게 우회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2011년 3월에 네. 이 채널A가 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차명 회사인 고월로부터 60억 원을 이제 우회 투자 받은 것이죠. 근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고월이란 회사가 동아일보사 한 임원의 요청을 받고 60억을 출자하는 대신 동아일보가 고월이 짓고 있는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그만큼 사기로 했다는 것이죠. 실제 동아일보사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고월의 채권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9월에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에 참여한 것이 그 사실로 확인된 건가요? 현재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저 김찬경 씨가 어떤 사람이냐? 고객 돈을 빼돌리는 혐의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이 과정도 대상도 참 이게 뭐 이 논란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A 5.18 당시 북한군 투입,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때 사망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어서 다행 발언, 윤창중 씨를 비롯한 체질이 의심스러운 출연자들의 저급한 언사, 이런 걸로 4개 종편 가운데서 방송 내용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까지 고려하면은 뭐 채널A는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최악의 불량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한겨레의 평가입니다. 예. 자, 오늘 한겨레 기사를 참 많이 보게 되네요. 예.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친북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친북 정책이라고 친북 정책을 펼쳤던 정권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다. 이게 유영익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니까 되물은 건데요. 이 햇볕 정책이 바로 친북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 우원식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반미 정책이 뭐가 있냐고 물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에 집권하신 직후에는 미국에 대해서 약간의 말하자면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는 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약간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을 반미 정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군요. 참 이런 이런 발언들 좀 오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유영익 위원장 이 햇볕 정책은 친북이다 이런 발언을 이제 내놓으면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이었어야 되겠는가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유영익 위원장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또 유영익 위원장을 두둔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령이고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고령이고 늦은 밤이라서 헛소리 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고령이고 밤이 되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양반을 뭐하러 국사편찬위원장에 갖다 앉히는지 이런 또 반론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여튼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150km 이상 고도에서 파괴할 수 있는 이지스함 탑재용 SM-3 상층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자,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풀이하자면 간단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 능력 확충을 위해서 SM-3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MD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을 의식해서 SM-3 도입 가능성을 부인해 왔는데요. SM-3 도입 여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겁니다. 전자권 제연기 선물을 미국에 줘야 된다 이랬는데 맞물려 있죠 예? 지금. 예. 자, 한국이 SM-3를 도입할 경우 미국은 좋겠지만 중국의 어마어마한 반발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기사는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공군 패트리엇 부대의 한 포대가 고장난 레이더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지난해 4개월 동안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공군이 민주당 백군기 의원에게 제출한 그런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 자,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일회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7월, 9월, 12월, 올해 1월에도 레이더 부품 고장으로 22일에서 한 달간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포대가 4곳이나 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기에 사용된 소모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단종됐거나 단종이 임박한 부품이 사용된 무기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어서 나라 밖에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일정 기간 부속을 공급한 다음 해외 부품업체가 개별적으로 부품을 생산 납품하기 때문에 단종 여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래 놓고 또 미국 M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이래저래 참 안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경남 밀양에서 지금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765kV 고압 송전탑 아닙니까? 이게 밀양에 처음 건설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902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전선로 길이를 보니까 모두 457.3km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를 훌쩍 넘습니다. 자, 강원 지역에 가장 많은 333기가 들어섰고요. 충남에 265기가 들어섰는데 한겨레 취재진이 충남 당진을 찾아갔습니다. 자, 75살 된 여성 김금임 씨를 상대로 인터뷰를 했는데 김금임 씨의 그 텃밭에서 겨우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이번에 밀양에서 세우려 하는 765kV 송전탑이 위압적으로 서 있는데 개구리 소리인지 도깨비 소리인지 웅웅 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더욱 더해서 집에서는 양쪽으로 송전선이 가니까 밤에 누우면 잠을 못 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송전탑이 들어서고 말이죠. 80가구 마을에서 30여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한겨레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들을 노래가 있나요? 예. 뮤트란 노래입니다. 진안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언론들 제가 지금 짚어드린 그 기사들 소개해드린 기사들 대부분이 한겨레 기사 아닙니까? 한겨레 경향 기사가 많습니다. 한국일보하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기사가 이 진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일면 톱감이 아닙니까? 충분히 일면 톱감이고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해도 모자람이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장악된 언론들 뮤트 상태입니다. 네. 소음이 완전히 소거된 그런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음악 듣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실의 흔적을 지워 입을 틀어 막으면 돼.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막간 퀴즈입니다. 진영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차관이 대신 답변에 나선 복지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날선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전국에 수만 개의 플랜카드가 나붙겠는데 이걸 갖고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그걸 수정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이 어떤 공약을 믿겠어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기초연금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플래카드 공약 문구는 다음 중 무엇이었을까요? 1번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20만 원. 2번 모든 노인 20만 원 믿거나 말거나. 3번 어르신 용돈 걱정 마세요 월 20만 원. 4번 종북 세력은 못하는 모든 노인 월 20만 원 공약.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제2당 대실이 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이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로까지 나아가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문제를 모레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네. 미국이 디폴트,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시한이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고 또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충격이 더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 총재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요. JP모건 회장과 도이체방크 회장 같은 그런 국제 금융계 인사들은 자기네 은행들은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번갈아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현재까지는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하고 야당이 장악한 하원 이 두 쪽은 입장차가 워낙 커가지고 협상을 일단 중단한 상태고요.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표들이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얘기되는 거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정부의 문을 다시 열고 또 채무 한도도 일시적으로 올려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막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백악관도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시한폭탄의 시계를 조금 늦춰놓는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려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노벨상 이제 발표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경제학상이 발표됐죠? 미국 시카고대의 유진 파머 교수하고 라스 피터 헨슨 교수 그리고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 교수 이 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 세 사람이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 같은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순된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고 또 장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것을 선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파마 교수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의 단기 예측은 어렵다라는 이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러 교수는 단기 예측은 어렵지만 3년에서 5년 장기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헨슨이라는 사람은 이 앞에 두 사람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뒷받침했으니까 결국은 비슷한 맥락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일대 실러 교수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고해서 유명했었고 또 위기가 터지니까 금융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공학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결국은 월가적인 사고의 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비판을 받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카고대의 파머 교수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합리성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거품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위안부에 대한 책의 출판까지 막았다고 하는군요. 아사히 신문이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의 외교 문서를 파헤치면서 당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이틀 연속 특종을 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인도네시아의 유명 문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책을 내려는 것을 막았다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가 프라뮤다 아난타 투루라는 사람이 쓴 책을 내지 못하도록 인도네시아 정부를 압박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당시 수하르토 정부 시절에는
책을 내지 못했고 2001년이 돼서야 그 책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에 압력을 넣었던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는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밑에서 유엔 사무 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때 자기가 인도네시아 정부한테 그렇게 압박을 넣었던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발뺌했습니다. 네. 자, 소말리아 해적 두목 빅마우스가 잡혔군요. 벨기에 검찰이 빅마우스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소말리아 해적 두목 모하메디 압디 하산이라는 사람을 체포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해적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계약을 하자 이런 걸로 벨기에로 유인을 해서 브뤼셀 공항에 도착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하산은 지난 1월에 해적 은퇴를 선언해서 당시에 외신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붙잡히게 되면서 최대 3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벨기에 검찰이 왜 체포에 나선 거죠? 2009년에 벨기에 배를 납치했었는데 그 예. 일 때문에 체포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동원호가 2006년 4월에 납치돼서 117일 만에 풀려났었는데 그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말리아 해적들의 상황을 보면 여러 나라가 공조해서 이 해적을 소탕하는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작전을 하면서 해적들의 공격이 전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이 바다를 버리고 육지에서 외국인 여행자라든지 구호단체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인질로 잡는 방식으로 활동을 바꾸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해적이 그럼 산적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어제 베트남 총리를 만나서 새로운 사고로 양국 관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역사적인 문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경제협력의 보따리를 풀어놨습니다. 예. 베트남에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을 하는데 중국이 돕겠다고 했고요. 또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공동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번 일은 중국, 베트남, 미국 이 삼각관계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베트남은 미국하고 과거에 전쟁을 했지만 1995년에 수교를 하면서 친미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베트남을 미국에 뺏긴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있다 보니까 중국, 베트남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았고 올 3월에는 중국 해군이 베트남 어선에다가 발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베트남을 중국 포위의 핵심 거점으로 미국이 그동안 만들어왔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베트남한테 채찍 대신에 당근을 내놓게 되면서 미국도 베트남을 다시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중국하고 베트남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가까워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번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정당 지지율 1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실제 선거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남동부의 브리뉴르라는 작은 도시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저께 결선 투표를 했는데 국민전선의 후보가 53.9%를 받아서 낙승했습니다. 1차 투표 때 과반 당선자가 없어서 1, 2등끼리 붙는 결선 투표를 했는데요. 우파의 대중운동연합하고 좌파의 사회당이 힘을 합쳐서 우파의 후보를 밀었었는데 그게 극우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2002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하고 같은 구도였는데요. 그때 2002년에는 우파의 시라크하고 극우파의 르펜이 결선 투표에서 붙었는데 좌파 사회당이 최악은 피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걸고 우파 시라크를 밀어줘서 대통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브리뉴르 선거에서는 극우파가 이 좌우파의 협력을 이기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기는 너무 작은 선거 아닌가요?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브리뉴르라는 곳이 과거에 공산당 소속의 시장이 나올 정도로 좌파 성향이 강했던 데였는데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광산 도시라서 과거에 이민자들을 광부로 많이 받으려고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1980년대 들어서 폐광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민자들 때문에 실업이 늘고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이민자들한테 적대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프랑스 전체라든지 또 유럽 전체의 흐름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흐름이라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나요? 정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각종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국정원만이 아니더군요. 경찰 도움도 받으셨지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담당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도중 경찰의 윗선으로부터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하셨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를 하셨고 김용판 청장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국정원, 경찰만이 아니더군요. 국가보훈처의 도움도 받으셨지요? 박승춘 보훈처장이 특히 도를 넘어서고 있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작년 대선 과정에서 야당을 폄훼하고 여당을 추앙하는 내용의 안보 교육을 시행했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 폭로. 그 종북 세력 실체해보면 4대 강사업은 미래 녹색 성장의 아이콘이다. 이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은 종북 세력의 반정부 선동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박근혜 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은공을 받았는가 또 연임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내내 대선 개입을 했어요. 이것은 엄격히 공무원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고. 국정원, 경찰, 보훈처만이 아니더군요. 군의 도움도 받으셨지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또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군사이버 사령부도 대선, 댓글 활동을 했다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 추군. 국방부에서 사이버 심리단 운영해서 댓글 작업하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북한 군, 국외에 있는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작전을 하는 데입니다. 이 시간은 시사 에너그램 공갈 시간은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에 마사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다음 교장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게서만 도움을 받지 않았고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민연금 탈퇴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탈퇴 방법이 연관 검색어로 뜨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도 손해가 전혀 없다고 힘주어 말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국민연금 탈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은 어떻게 됐는지요? 저희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지난달에 접수했고요. 네. 기초연금 사기로 아직 통보 처분을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아마 내사 중입니다. 네. 한 차례 이미 무혐의 처분 났다가 재항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사대중증 질환 네. 공약에 대해서 당시 진영복지부 장관이 국회 장관 청문회에서 네. 캠페인용이었다. 네. 이제 당사자가 이게 애초 지킬 의사가 없는 공약이었다는 걸 실토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검찰청에서까지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요. 공약은 미래 일이기 때문에 예. 지키든 안 지키든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고요. 네. 당시에 저희가 기초연금을 고발을 꺼내 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 이번에는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야권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공약이 축소한 것으로 대통령 말을 믿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애초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관계자들이 다 실토하고 있고 공약 소요 자료, 재정 소요 자료를 보더라도 그 증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초연금 공약 사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네, 혐의는 사기라는 말씀이시죠?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 제목을 걸었습니다. 네. 자, 이 국민연금 탈퇴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탈퇴는 그 모든 분들에게 자유로운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실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예. 단지 그 사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든지, 네. 그 다음에 27살 미만의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 생업이 없는 걸로 간주해서 의무 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 대신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 가입자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이분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 혹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그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대상들은 임의 가입자에 해당되겠군요. 예, 예. 자, 이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몇 명 정도가 탈퇴를 하시나요? 임의 가입자 중에서? 사실 그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서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예. 근데 임의 가입자는 지난 3, 4년 동안 굉장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엊그제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평균 수치로 그전에 하루에 한 80명 정도 탈퇴했다가 최근에 한 360명 정도 4배 늘었다 이런 언론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요. 예. 수치가 는 건 사실인데 이게 최근에 급증하던 수치였기 때문에 임의 가입자가 네. 그전엔 탈퇴자가 사실 거의 없었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최근 기초연금 파동이 일고 나서는 탈퇴자 수가 늘고 있고 그 9월 25일 날 정부 방안이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는 365명 하루에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평균에 비한다면 한 4배 이상 탈퇴자 수가 늘어난 거죠. 예.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탈퇴 현상은 일단은 차치해 보고요. 그 평상시에는 왜 탈퇴들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이유와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적극적인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직장 가입자 혹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요. 네. 혹은 이제 올해부터는 61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 이제 61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로 지위가 전환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적극적인 탈퇴 혹은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는 이제 제도 불신이 깊어지거나 혹은 소득이 어려워져서 네. 더 이상 가입하기가 어려울 때 탈퇴하겠죠. 예. 네. 그러면 최근 그 기초연금 제도가 발표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탈퇴자 수 한 360명 정도 되시는 분들, 그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급 연령에 도달했거나 또는 의무 가입 조건이 돼서 탈퇴하는 이른바 그 비자발적 탈퇴, 예, 이런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탈퇴자 중에서 비자발적 네. 탈퇴자는 한 절반 정도로 파악되어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시할 수는 없는데 네. 나머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9월 25일 정부 방안 발표 이후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예. 이 중에는 한 1,000명 정도는 그중에 탈퇴 중에 절반 정도는 자발적인. 네. 그래서 그 제도 불신에 따른. 예. 그래서 굉장히 느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발적, 평상시에도 있어 왔던 그런 비자발적 탈퇴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 기초연금 제도 발표 이후에 탈퇴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이 임의 가입자들이 전체 국민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은 매우 작습니다. 올 초에 한 21만 명가량이었고요. 네. 올해 계속 그 수가 줄어서 그전에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줄어서 지금은 18만 명 정도 되는데 네. 현재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합해서 1,600만 명가량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18만 명이니까 1%를 조금 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의 탈퇴가 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어떤 인식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몇백 명이 더 늘었다 줄었다 가지고 공방을 벌였는데 예. 아직 그 수치의 절대적 크기는 크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입자분들이 이게 노후를 대비하는 자기의 그 설계도이기 때문에 바로 의사결정을 하진 않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절대적 수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크진 않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탈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다는 게를 주목해야 되고요. 네. 만약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이후에 탈퇴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저는 우려합니다. 네, 뭐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정도인데 방치하면 뚝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네. 직장 가입자 등과 같은 그 의무 가입자들은 탈퇴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직장 가입자는 사실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탈퇴가 가능치 않고요. 네. 문제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지역 가입자라고 하면 지금 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현재 한 900만 명가량이 지역 가입자인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연금공단에서도 그렇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소득이 있다는 걸 다 알고는 있는데 네. 자료 파악이 안 되고 네. 또 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해서 예외 처리해달라. 그러면 예외 처리해줍니다. 이게 지금 납부 예외자라는 제도인데요. 전체 900만 명의 지역가입자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납부 예외자예요. 예. 그 다음에 한 400만 명 정도가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이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소득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공단과 가입자들이 일정하게 뭐 협의 혹은 절충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의 소득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국민연금 탈퇴 러시가 이루어지면 네. 소득 자료가 아직 없는 지역가입자 쪽에 불똥이 튈 수 있고요. 네. 이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다 증명해봐라. 공단이 증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가입자 소득이 굉장히 이제 작으신 분들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만은 이분들로 지금 탈퇴가 지금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일 수 있죠. 만약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수치들을 좀 종합해 보면 아예 소득이 없다고 지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한 450만 내지 5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이외의 분들도 소득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 정도는? 예. 그럼 한 600만 명 이상이 그 뭐라고 할까요? 잠재적인 납부 거부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납부 예외자들도 사실상 일부 소득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워낙 상황이 어렵고 경제 현실이 어렵거나 이제 제도 불신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계신 건데 사실 이분들도 담은 5,000원, 10,000원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내서 그래야 사실 이제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납부 예외자들도 넓게 보면 예. 사실상의 좀 그 자발적인 거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부분들은. 네. 그렇게 보면 지금도 제도 불신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여기에 저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게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예, 예. 그 대통령은 손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뭐 아주 힘주어서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 심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근본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 불신이 상당수 존재해 왔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조그만 이제 부싯돌이 튀어도 확 이제 불이 붙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제도인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하는 명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까지 지금 전가되었고, 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연금에 대해서는 그 말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탈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는 않고 있고 또 실제 그렇죠. 예.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초연금 제도 때문에 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어딘지. 이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예. 저도 현재 최근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하면
더 손해다. 예. 이거는 사실 조금 과대해서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현실 실체는 지금 현재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바꿈으로써 현행 이미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장기 가입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거나 혹은 국민연금에 탈퇴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기초연금 방안을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즉 정부 방안이 아니고 예. 애초 공약대로 이행하거나 혹은 후퇴하더라도 지금처럼 장기 가입자한테 큰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네. 이거는 기초연금의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현행 정부 방안이 대로 진행된다고 해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무조건 손해를 보느냐? 사실 이것은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초연금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중요한 변수들이 법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돼 버렸기 때문에 예. 시행령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오히려 더 손해인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그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혹은 국회에서 이제 입법 예고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텐데 이런 독소 조항들이 손질된다면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했다고 해서 더 손해를 보는 경우는 저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소문들이 떠돌면서 지금 일부 가입자께서는 탈퇴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이번 기초연금 공약 파기 내지 후퇴 이 논란 때문에 생겨난 불안 심리가 사실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비해서 새로 도입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노인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 바로 어떤 훼손을 한다던가 어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본다던가 이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금 정리해보면 네. 기초연금만 따지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10년 이내에 받으실 분들은 새로운 정부 방안이 지금의 기초노령연금 보건보다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부터 20만 원을 상당수 어르신들이 받게 되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후 10년이 지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정부 방안이 더 연금액이 낮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30대, 40대, 50대 중반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 기초연금 방안이 이제 무조건 손해가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따지면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가입자들은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 그 국회에서 최종 방안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더 가입하면 전체적으로 가입자가 더 손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 국민연금 탈퇴 여부를 판단하시기보다는 예. 조금 국회 논의를 지켜보시고 또 국회에서 그런 독소 조항이 없어지도록 너무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네. 적절한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방송에서 국민연금을 탈퇴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나서서 빨리 이 흉흉한 민심을 달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하면은 당장은 현행 노령연금 제도보다 이렇게 수혜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노인분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도 적어도 지금만큼은 65세 이상 노인들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는 이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고. 투입돼야 되죠. 네. 예. 돈을 쓰고 욕을 먹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고령화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도 앞으로 15년 후, 즉 2028년에는 예.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는 걸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좀 앞당긴 거죠.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만 앞당긴 게 아니고 이미 당시 야권 후보도 그렇고 전체 국민적인 요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령화 노인 빈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정부부터는 이제 가능하면 모든 노인들한테 20만 원 드리자는 게 사회적 합의였죠. 예. 근데 이 사회적 합의에서 후퇴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더 들어가는데 욕을 먹게 되니까 억울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억울해할 일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국민적 사회적 합의로 확정된 일을 정부가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이죠. 예. 네. 자, 국민연금의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적자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적자는 2040년대 중반 정도가 네. 적자가 되고요. 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수지가 적자인 것이지 지금은 남아있죠. 그럼 고갈되는 시점은 언제쯤? 고갈되는 시점은 2060년,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47년, 한 50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덜 받진 않더라도 더 내는 구조를 계속 모색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애초 저희가 알기로는 보험료 인상을 굉장히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 초래한 문제입니다. 초래한 문제고, 저는 이번 기초연금 사태가 없었더라도, 예. 지금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를 정비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서 올해 하반기가 그 해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 저는 지금은 연금보험료 인상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기금 소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혁은 필요한데, 다른 나라들도 이미 기금 소진되었지만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만 있다면 네. 국민들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인식하고 책임지고 그에 합당한 제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많아지면 제도 신뢰가 생길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먼저 급선무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한 10년 정도 이후 그때는 이제 연금보험료 문제도 국민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 기초연금 파동 때문에요. 가장 지금 부메랑을 맞은 게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 신뢰가 현격하게 지금 많이 훼손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토대를 거의 요번에 허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동결은 저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상처로 앞으로도 두고두고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데요. 네. 정부가 지금 방안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국회에서도 또 공방이 벌어지고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고요. 최근은 지금 상징적으로 일부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이게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고요.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직장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그 탈퇴가 허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히 청년 세대들의 네. 신규 가입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애초 공약을 지키라는 게 국민적 합의였고 국민적 열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애초 국민들에게 알린 그 공약대로 다시 원상 회복해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기초연금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정부 방안을 계속 이렇게 강행하게 되면 지금도 이런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예. 저조차도 지금 이런 공간에서 아직은 국민연금 탈퇴를 결정하지 마시라고 간곡히 제안드리지만 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저는 정부가
이 심각성을 진짜 제대로 인식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방송 내용은 국정감사 벌이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군요. 예,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과 두툼한 겉옷을 꼭 가지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전국에서 차가운 가을비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5도인데요. 오늘 낮 기온도 15도에 머물겠고요. 어제보다는 무려 9도가량 뚝 떨어져서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이 차츰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동해안 지방에서 강풍을 동반한 최고 70mm 가량으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7도, 대구 14.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3도, 전주 19도, 부산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차관급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입니다. 그가 2011년 2월부터 지금까지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국가보훈처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부당한 정치 개입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추적해온 민주당 강기정 의원, 당초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만 국정감사 때문에 부득이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정감사는 어느 기관입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경제민주화의 이 검찰에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먼저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오피니언 리더 과정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까? 보훈처의 전국 지방청들이 하는 그 주관한 거였는데, 지역의 소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보훈단체 장들이라든가, 예. 지역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아, 쉽게 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군요. 네, 지역 유지와 보수단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 교육은, 8차례에 걸쳐 약 7차례에 걸쳐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또 이후에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약 22만 명의 이 일반 국민들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은 박정희와 노무현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유신 정권과 참여 정부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참여 정부를 비하하거나 비난한 내용이 강연에 담겼었는지요? 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언론에도 또 새롭게 났습니다마는 지금 박문진 이사라고 있는 김광동 이사가 강사로 가서요. 예. 이 참여정부가 NLL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눈치나 보고 쩔쩔 매는 정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이 좌파 정권의 특징은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고 기업보다 노동자를 우선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좌파 정권, 진보 정부 내지는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좌파 정부를 표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치화시키는,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을 폄하하거나 왜곡시키는 이런 강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결국 4.19와 5.16은 하나다. 그래서 보완적인 관계다. 4.19 민주혁명과 5.16 혁명은 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서로 보완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5.16 쿠데타를 정당화했던 이런 강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자, 아예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한 내용도 있다고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예, 그 지점은 이 강연 자료집에도 있는데요. 예. 결국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통일에 대한 추진 방향이 달라질 거다. 예. 저는 이 글이 뭔 뜻인지 모르는데 미국의 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쓴 그 강연 내용인데, 강연 자료인데요. 결국은 진보 진영이 집권을 하면 연방제 통일을 할 거다. 예. 결국엔 통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통일의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시키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은 4대강 사업 같은 것들, 거기에 대한 것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4대강을 한마디로 녹색 성장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하면서 4대강의 여러 가지 문제가 국민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둔하고 예. 이렇게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아까 2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680명입니다. 예, 그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을 드러내놓고 하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요. 표면상으로 어떤 명분으로 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된 겁니까? 결국 이제 안보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 총선 끝난 이후에 준비해서 예. 대선 기간 앞두고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훈처가 직접 하기가 힘들어서 보훈처가 민간 위탁 사업으로 예산을 보훈교육연구원에 주고 예. 그 보훈연구원이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냥 보훈처 예산만 국회에서 봐서는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것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도 그래서 예산 집행은 이 보훈교육연구원에서 하고 네. 실제로 이 강연이나 이런 행사를 집행하는 것은 보훈처가 했고, 근데 작년 저희들이 국감할 때요. 네. 똑같은 CD를 만들어서 강연 자료로 전국적으로 배포했길래 그 CD가 어디서 났냐, 뭔 돈으로서 했냐 그랬더니 후원 받았다. 그래서 후원 업체가 어디냐 그래도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실제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가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지는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보훈처의 이른바 이런 안보 강연에 지원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특수활동비가 묻지마 예산, 영수증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 협찬이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투입됐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잘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감 때도 그 CD를 만든 강연 자료, 네. 동영상 자료를 만드는데 얼마 들었으며 어디서 났는가를 물었는데 모로세로 그냥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 이러고 말았는데 네. 이번 과정에는 이 국감 과정과 또 이후의 예산 과정에 꼭 그 부분은 좀 밝혀볼까 싶습니다. 네. 보훈처가 본인들이 직접 집행을 한 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다는 건 시인했고, 네. 여러 강연이나 동영상을 틀었거나 행사를 치른 흔적은 다 있고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예. 단지 만드는 예산이 어디서 났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에 나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이 박승춘 보훈처장이 2010년에 만들어서 회장을 지냈던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라는 네. 국발협이라고 부르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주로 추천한 단체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교재를 가지고 국발협에서 추천한 사람들, 또 뭐 자유총연맹이나 세터민이라든가 재향군인회 이런 데 추천한 강사들이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강의 내용,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국발협 인사들이 많았다면 박 처장이 뭐 출신 기관 챙겨줬다면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강연 예산이나 강연을 맡기는 곳은 대부분 오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오늘 밝혔습니다만 48%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발협 관련된 곳이. 절반이네요. 네, 예. 네. 박 처장이 직접 강연한 적도 있습니까? 박 처장은 축사를 하거나 네. 이랬지 직접 강연은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축사 등을 위해서 강연장을 다니긴 했군요. 예, 강연장도 다녀서 오늘 어떤 신문에도 그 강연하는 축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사진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과연 이러한 활동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시기에 언제 이루어진 일들인가요? 이 강의가 작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진행됐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22만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 네. 그것이 1,400여 차례 이상이 있었거든요. 네. 1,411회가 1회를 통해서 22만 명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했었고, 네. 앞서 들었듯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안보 교육은 작년 5월에서 11월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680명을 대상으로 네. 했던.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사전 선거 운동 또는 선거 운동 기간 과정에 진행됐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분히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설명해 주신 그 노무현 NLL 포기 특강도 지난해 총선 직후였고, 지금 말씀하신 오피니언 리더 교육이라든가 그 직장인 학생 대상으로 한 22만 명 대상으로 한 교육도 그 총선 직후부터 대선 전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교육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기념품이 금품으로 볼 만한 것들인가요? 금품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약 2만 원 이상 되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네. 그 호텔에서 2만 원 이상 되는 식사를 하면서 이걸 진행하는데요. 뷔페였나요? 예, 호텔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재밌는 사실은 광주 같은 데서는 이 DJ 컨벤션 센터와 같은 네. 이런 공공적인 어떤 그 강연 그 교육기관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뭐 리조트라든가 호텔 같은 데서 했다는 이 특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기념품 그리고 그 식사 제공이 아까 말씀하셨던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해서만 제공이 됐습니까? 아니면 22만 명 학생들 직장들에게 다 제공이 됐습니까? 22만 명에게도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규모의 기념품과 식사가 제공이 됐다면 이 돈이 얼마예요?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예, 아직 그 22만 명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 관계는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하나리조트라는 곳에서 숙박 협찬을 해줬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 이 하나리조트에서 오피니언 리더 그 강의가 있었고 1박을 했는데, 예. 그 비용 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훈처도 없고, 그리고 그 예산을 들였던 보훈교육연구원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돈이 났냐 했더니 협찬을 했다 이렇게 된 건데요. 뭐 액수도 밝힐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리조트는 또 뭐 명확하게 그 점을 협찬을 했다 안 했다 말을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돈이 만약 하남 리조트에서 했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안 했다면 결국은 국정원 돈이 흘러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 리조트가 숙박 협찬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그런 경우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 정확히 표기를 하고 이 근거를 남겨야만 되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처가 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CD 동영상 제작 과정도 그렇고 뭔가 아무튼 명쾌하지가 않고 네. 그걸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물으면 밝힐 수 없다 하고 웃어 넘기거나 네. 배째라 이러고 있어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네, 뭐 아직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군요. 네, 예. 네. 지금까지 그 강 의원께서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또 680명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별개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예,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내용상의 문제는 비슷한 건가요? 내용은 그 비슷한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자, 이런 보훈처의 편향적인 교육, 뭐 안보 교육이라고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안보 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또 오늘 우리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밝혀낸 국방부에서도 이런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네, 사이버 사령부요. 예, 네.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이제 보훈처에서 적지 않은 수를 특정 선거운동을 하는 의혹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예. 결국 신종 관건 선거가 지난 대선에 이 광풍처럼 몰아쳤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측되지는 않으나 네. 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장차관 자리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는 분이 박승춘 처장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올 초에 제가 박승춘 처장하고 작별 인사까지 했어요. 이제 잘 가시라.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속을 많이 썩였는데 잘 가시라라고 작별 인사까지 했는데 강 의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중에 연결이 좀 끊겼습니다. 네. 지금 박승춘 처장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네. 어떻게 자리를 지키게 됐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연임하게 된 배경을 몰랐는데요. 예. 결국은 이번 보훈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연유가 있었겠구나. 과거에 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몸담았던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이 보훈처장으로 임명되고 예. 이런 보훈처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실질적으로 선거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공 아니냐, 보훈 아니냐. 그래서 연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지금 강 의원께서 짚어내신 이런 사안 정도라면 사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법적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이제 공직선거법 시효는 지나서 적용이 어렵고요. 네. 국가공무원법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된 것 같아서 네.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일단 보훈처 국감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보훈처 국감과 종합국감을 통해서 진실을 좀 더 밝혀내고 여러 가지 이 고발 조치와 사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안이 드러난 게 최근인데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난 건가요? 공직선거법이 6개월 시한이기 때문에 예. 그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강 의원께서는 보훈처 국정감사 벼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박승춘 보훈처장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히 작년 이물련 행진곡 재창을 막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 보훈처장을 이번에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예.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이렇게 편향되게 끌고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훈처 국정감사가 언제죠? 28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NLL 대화록과 관련한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윤상현 의원의 말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윤상현 의원은 참여정부 인사들이 NLL 대화록을 은닉하고도 자신들은 모르는 것처럼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본인들이 우리는 모른다. 모르니까 검찰에서 밝혀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빼돌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닉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진행된다면 차라리 자신을 소환하라고 공세로 나서자 이를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공갈통에 넣고 순서를 뒤섞어보니 은닉의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원문의 51개 음절 그대로 유지한 채 만들어낸 새로운 문장은 마마님한테 설설 기는 검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린 모른다 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밝혀라 한 것입니다. 본디로 검찰 얘들 마마의 개인은 장한 달인이니 서로 빼돌리고 은닉합디다. 이 에너그램 문장에 등장하는 우리를 참여정부 인사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른다 한 것이고 모르니까 검찰에 밝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얘들은 본디 마마님에게 설설 기는데 장한 달인이기 때문에 서로 빼돌리고 은닉합디다. 뭐 이런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다시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장본인들이 우리는 모른다. 모르니까 검찰에서 밝혀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빼돌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닉한 것입니다. 우린 모른다 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밝혀라 한 것입니다. 본디로 검찰 얘들 마마의 개인은 장한 달인이니 서로 빼돌리고 은닉합디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제주 강정마을의 70대 주민이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7년 갈등 과정에서 주민들 다수가 사법 처리를 당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킴이로 불리는 20대 여성도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해군기지 반대 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감세상, 이번 주는 제주 강정마을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고권일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민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법정 구속, 이번이 처음인 것이 맞습니까? 예, 처음 맞습니다. 네. 이미 구속된 분들은 좀 있으시죠? 예, 그 실형을 받으신 분은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라고 계시고요. 지난 2월부터 예, 징역을 하고 살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양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이 아니시고 대표적인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분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거의 주민이나 다름없어요.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고 마을에 와서 사셨기 때문에 예. 뭐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주민이나 다름없는 분인데 네. 그쪽에서 보기에는 아마도 그걸 활동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난 6월에 구속되신 그 두 분이 계시죠. 송강호 박사하고 박도현 수사.
예. 이분들은 어떻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닌가요? 현재는 미결수로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징역받은 건 아닙니다. 네. 이번에 징역형 선고받으신 70세 노인이 강모 씨죠? 강부원 어르신이죠. 예. 네, 그 강노인께서는 몇 개월의 형을 선고받으셨나요? 예, 6개월이고 김은혜 양은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 강부원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참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마을에서 이렇게 금귤이라고 낑깡 아시죠? 예. 그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아오시는 어르신인데요. 어린 친구들에게도 절대로 반말하는 법이 없으시고 굉장히 마을에서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조용조용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을 경찰관 폭행 혐의로 이렇게 구속이 되신 거죠. 그 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까? 없어요. 그 동영상도 없고, 동영상은 있는데요. 예. 동영상 내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에도 멱살 한번 잡은 건 있어요. 너무 압박을 심하게 받으시니까. 예.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 이렇게 주워서 던지는 신용을 하셨는데, 네. 사람을 향해 던진 게 아니었어요. 공중을 향해서 높게 던진 거였거든요. 예. 아무도 맞지 않게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의적으로 상해 혐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법원은 판단했더라고요. 그 동영상에 돌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까? 예, 안타깝게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분명히 이 돌이 굉장히 작은 돌이고, 네.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허공을 향해서 높이 던진 거였는데. 그럼 경찰은 그 돌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죠. 맞았다는 말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상해를 당하신 분은 어떤?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없고, 멱살을 한번 잡힌 경찰관이 증언에 의해서. 그러면 그 돌을 던진 거는 맞은 사람이 없고요. 예. 멱살을 잡힌 경찰관은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럼 멱살 잡은 것으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겁니까? 아니요, 이 판결문을 보면 네. 돌을 던진 것 자체는 상해를 입지 않은 건 분명하나, 네. 사람을 향해 고의적으로 던졌다라고 판사는 기술하면서 이거는 상해죄에 해당된다라고 판결문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판결했다 이거죠. 그러면 동영상에 보면 명확하게 그 돌이 날아가는 방향이 하늘인 것은 나타납니까? 경찰관들한테 포위당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경찰관은 이 강부원 어르신 주변 반경 10m를 벗어난 경찰관은 없는 거죠. 근데 네. 돌을 굉장히 멀리 네. 공중을 향해 던졌기 때문에 그 강정천을 향해서 던졌기 때문에 예. 맞은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게 동영상을 보면 드러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드러나죠. 강부원 할아버지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는 그 지킴이라고 불리죠. 예. 그 20대 김은혜 씨는 어떤 분인가요? 올해로 22살밖에 안 된 어린 친구고요. 네. 마을에 저희들 아픔을 함께 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올레길을 걷다가 마을의 아픔을 듣고 난 다음에 덜컥 주저앉아서 같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어린 친구였는데, 예. 이 사람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죄라고 역시 실형을 받았는데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고 증언자들이 여러 동료 여경들이 와가지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예. 진술들이 다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술 증거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도 일관된 불구하고, 구술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도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그 특정 여경을 향해서 1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돼 있던데요.
그게 서귀포 의료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2주를 진단받았습니다. 그 피해 여경이요? 예.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피해를 당했다는 여자 경찰관이 네. 뭐 주저앉았거나 뭐 활동을 못해서 힘들어했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예. 되게 그냥 평온하게 그날도 진행된 거예요. 특히 뭐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졌던 그런 정황도 없고, 네. 그냥 평온하게 진행됐던 하루였는데, 나중에 그 여경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12주 진단을 받아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주였습니까? 예. 현장 근처에서 진단을 끄는 것은 2주였는데, 네. 서울에 가서 12주를 다시 끊어왔어요? 예. 12주라는 진단은 도저히 사람이 활동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상해를 당한 건데요. 예,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어야 12주 진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요. 예. 참 너무 이상한 거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난 5월에 그 마을 측에서 한 분이 강정천으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죠. 경찰에 밀려서. 그렇죠. 예, 그때 복부 다치신 분은 그 사법기관에서 인정한 그 진단이 몇 주였습니까? 그때 복부에 떨어지면서 복부에 이렇게 찰과상이 아니고 자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봉합을 했죠. 네, 철골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복부 부분이 15cm 이상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주밖에 안 나왔죠. 네. 근데 이번에 김문혜 씨가 상해를 입혔다는 여경은 12주 진단을 받았다. 근데 이제 문제 강부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네. 9년 전에 위암 수술도 받고 눈은 한쪽은 실명된 상태이시고 그다음에 계속 전립선염도 앓고 계시고 특히 해군기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정신적인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한라병원 여기서 6개월 이상의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부인께서는 역시 해군기지 이후에 뇌졸중으로 2번 쓰러지셔가지고 치매 증세와 수족이 자렵지 못해가지고 그 강본 어르신이 직접 밥도 챙겨 주셔야 되고 예. 빨래나 청소 같은 것도 직접 다 하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가사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탄원도 했고 다 법정에서 진술도 했습니다마는 네. 이런 분을 이렇게 가정과 격리시켰다라는 거는 정말 저희들한테는 너무 아픈 곳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왜 보도가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보도된 것이 전혀 없죠. 중앙 매체 중에서는. 예, 아마도 엊그저께 이렇게 그 국감 때 네. 정부의 그 국무조정실에서 예.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이제 갈등 해소된 단계로 네. 분류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국방부하고 국토해양부가 서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갈등은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주민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참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강정 주민하고 정부와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주민은 사라지고 예.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네. 이렇게 갈등 조절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부의 그 정책에는 국민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냥 걸림돌이다. 이렇게 치워놓고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력 같은 게 들어온 게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징역형 선고 받으신 분들 얘기 잠깐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김은혜 씨 같은 경우에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 고착당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착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그 경찰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상황. 강제로 감금당하는 상황이죠. 이게 순간적으로 뭐 격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명의 경찰관이 주민을 붙잡고 있거나 누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을 고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법률적으로는 용어가 없다고 하네요. 예, 그러게 저도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 강정마을 사태가 터진 뒤에 그 용어를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 김은혜 씨가 여경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그 상황이 바로 고착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그렇죠. 이게 합법적이고 굉장히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도 아니었고요. 이 고착이라는 게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그런 행동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이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근데 김은혜 씨가 저항을 한 건 맞아요? 저항도 안 했어요. 예. 근데 김은혜 씨의 진술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저항을 하기 힘드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발이 여경의 다리를 스친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진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스친 것 같다라고 진술한 거는,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네. 이렇게 발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발길이 이게 꽉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나가려고 하니까 발이 서로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네. 상황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이나 상해를 목적으로 한 가격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 그 진단서가, 이게 뭐 초기에 2주였다가 12주까지 늘어났다는 점은 참 의아합니다. 혹시 그 해당 여경이 공판에 나올 때 그 상해를 입증할 만한 뭐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또 없었고요. 네. 예. 뭐 상처 같은 걸 찍은 사진도 없어요? 예, 그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12주 진단의 이유는 뭡니까? 어떤 병명이 기재되어 있던가요? 상해명이? 제가 직접 그 재판에 좀 참여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한, 뭐라고 할까요?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혹한 판결로 보시는 거죠? 부당한 판결로 보는 거죠. 이게 네. 어떤 확실하게 분이 대목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였고, 똑같은 상황인데 서울서 재판을 받으신 분도 있고 대전서 재판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예. 예, 여기 강정마을에 왔다가 이렇게 기소가 돼가지고. 네. 그런 분들은 다 이 부당한 공권력 행위를 할 때 저항하다가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근데 유독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판사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주지방법원의 허경호 판사만 유독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월에 그 불법 해상공사를 감시하러 갔다가 해경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 방해로 구속하신 분도 허경호 판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동안 사법 처리되신 주민들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현재까지 사법 처리당해서 형이 확정되거나 그 다음에 벌금이 확정돼서 납부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100여 분이 넘습니다. 예. 네. 벌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납부한 것만 따지고 보면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벌금형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한 3억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법원이 저희들이 뭐 벌금 폭탄 맞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법원에서 판결 자체가 판결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과도한 벌금 때문에 강정마을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실형으로 선고함이라고 이렇게 하는 판결문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벌금으로도 안 되니까
뭐 구속시키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인지 정말 지금 말씀대로 마을회 측에서 좀 벌금 부담이 크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그러면 이건 어떠냐 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시키고 이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벌금형보다도 훨씬 그 실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형량이 3배 이상 무거운 형량을 매기면서도 그런 판결문을 쓰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15년 만에 가을 태풍이라는 다나스가 그 인근 강정마을이 서귀포시에 편입돼 있는 곳이죠. 그렇죠. 예, 그 서귀포 앞바다를 지나갔던데 마을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번 태풍은 굉장히 규모가 작았고요. 네. 먼 해상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대한해협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동쪽으로 제주도를 경유하는 그 태풍은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태풍이 올 때마다 뭐 피해가 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태풍은 사실 제주도 사람들 현지인 분들에게는 산들보다 바람보다는 조금 강한 바람이다. 뭐 이 정도로 소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도에 보면 뭐 서귀포항의 방파제가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화면들까지 보도가 됐던데요. 그 정도 파도는 약간 센 그 날씨만 오면 그 정도 파도는 치는데요. 방파제가 왜 부서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서귀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작년 볼라벤 때 대파를 당한 다음에 보수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야 막 보수를 하려고 공사용 여러 가지들을 갖다 놨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쓸려 나간 거에 불과한 거죠. 네, 그걸 언론이 확인도 안 하고 태풍 피해라고 보도했던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측에서 차라리 태풍이라도 불어가지고 해군 기지를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참 어디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지 저희도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저희도 다 농부들이잖아요. 예. 농부들이 태풍 오길 바라겠습니까? 오면은 특히나 이제 가장 피해를 입는 게 농산물들인데. 예.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태풍이 와서 무슨 해군기지 공사를 이렇게 망가뜨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죽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근데 만약에 부득이 오는 거면 해군기지 그쪽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거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가장 좋다면 우리는 전혀 피해 받지 않는다고만 한다면야. 해군기지만 날렸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그런 얘기가 혹시 있더라도 그만큼 절박하게 반대한다 이런 취지겠군요. 그렇죠. 이번 주에 손님들을 맞으신다고 들었는데요. 10만 대권 프로젝트가 진행돼가지고요. 그 결과물로 3만 권의 책과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강정마을로 책을 갖고 들어오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집중의 날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하루 더 연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또 전국대책회의, 제주범대의 이렇게 함께 우리랑 늘 같이 해왔던 분들이 또 함께 모이는 날을 잡아서 단합도 하고 그 다음에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신 분들끼리 한번 크게 마음을 모아보는 집중의 날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오답자가 많으셨는데요. 1번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20만 원이라는 플래카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뉴스바 끝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